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안녕하세요. 불소소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AP 봄봄입니다. 54화 짤의 세계를 아시나요? 밈컬처를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매주 조금씩 방송 앞에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소식들을 조금씩 추려서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드디어 코너 이름을 정했어요. 뭐죠? 이런저런 후보들이 네. 오가다가 결정하게 된 거는 가장 이제 무난하게 피와 봄봄의 위클리 이슈입니다. 와, 이거 박수 한번 치고 가야 되나? 뭔가 되게. 아주 되게 우리 사소한 거를 대단하게 소개하는. 그럼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 아니겠냐. 네. 네, 그래서 그럼 지난 한 주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피님께는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저는 우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프리마켓 최우장에 다녀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맞아요. 제가 지난 방송에 이거 가시면 지인 찬스로 가서 본 거 꼭 좀 사진 보내달라는 때 사진 진짜 안 보내줬어. 제 인스타에 다 올렸는데요. 헐, 지금 인스타 가서 보라는 건가요? 말을 아니, 근데 정말로 그 이유도 약간 있어요. 차차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방송 끝나고 제가 혼자 연희동에 그 보틀 팩토리라는 이제 친환경을 지향하는 카페에서 이제 최우장이라는 프리마켓이 열린다고 해서 제가 찾아갔었죠. 그날 유난히 비가 막 오락가락해서 굉장히 조금 힘겹게 찾아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최우장이라는 게 꼭 비건을 위한 프리마켓이라기보다는 친환경적인 것들과 그리고 이제 뭐 비닐봉투나 어떤 포장지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프리마켓이었는데 사실은 조금 가서 저는 너무 규모가 작아가지고 조금 놀랬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이제 카페가 아주 크지는 않은데 그 카페에서도 아주 한켠에서만 그 프리마켓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이 10팀에서 10팀 조금 넘나?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래도 적어도 카페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평소에 오시는 손님들의 자리가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으신 상태에서 한켠에서 프리마켓을 이제 한 거죠. 제가 잘 모르고 찾아간 부분도 있어요. 전 좀 멀리서 왔고 막 하니까 막 성대한 프리마켓을 상상하다가 조금 이제 놀랐던? 생각해 보니까 이런 프리마켓이야말로 정말 이건 로컬에 맞는 거구나. 그러니까 전 약간 동네 사람이 전혀 아닌 사람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네. 이거 한데 오늘 한번 들려볼까? 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한 프리마켓이고 프리마켓이 점점 더 그렇게 바뀌는 게 또 어울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냥 일상 공간인 카페에 그런 게 조금씩 들어와 있고 그냥 동네 사는 주민들이 잠깐 주말에 왔다가 들러보고 하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팔던 거를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것들을 우선 팔고요. 비건 빵도 팔고 있었는데 제가 갔을 땐 이미 동이 난 상태였고 그렇게 늦게 가시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저 오후 뭐 한 3, 4시 이때쯤 3시, 갔던 것 3시 같은데 시작이었잖아요. 네.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을 위한 샴푸 바 같은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었고 가루 세제, 그러니까 전부 다 가지고 온 통에 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었고 뭐 잼이나 두유 요거트, 비건 치즈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먹어보려고 비건 치즈를 샀던 기억이 나고요. 조금 독특했던 거는 비건 치즈 바로 옆에서 그 수제 베이컨을 팔고 있었어요. 그 수제 베이컨도 바로 옆집에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함께 참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약간 좀 웃기게도 느껴지면서도 재미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나름 또 구경을 할 것들을 하고 또 왔다는 그런 저의 후기입니다. 다음번에 저도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패키지 프리 형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제대로 직접 좀 눈으로 확인도 해보고 싶고 다음번엔 같이 가요. 네, 근데 저도 비건 페스티벌이나 프리마켓에 대한 경험이 아주 많지 않아서 더 좀 낯설고 생소하게 느꼈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프리마켓이나 페스티벌도 좀 가보고 싶다, 경험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는 이제 최우장을 다녀왔던 후기가 있고 하나는 그냥 좀 놀래서 그냥 공유할까 하고서는 네. 소식을 들고 왔는데 그 미국의 아주 고급 백화점이죠. 뉴욕을 대표하는 백화점 중에 하나인 바니스 뉴욕 백화점이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백화점이 거의 100년 가까이 된 백화점이에요. 1923년에 문을 열었는데 거의 다 명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그 럭셔리 마켓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이나 젊은 세대들의 고객들을 이제 잡지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파산 신청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약간 우리나라도 사실 예전만큼 백화점에 손님이 많고 매출이 좋진 않잖아요. 근데 뭔가 백화점의 시대를 끝났음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진짜 그러네요. 이거 되게 전통적인 유통의 형태가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 되게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유명해서 사실 뭐 근처에 갈 일이 있는 사람이나 여행을 간 사람이 일부러 들리기도 하던 맞아요. 곳이고 거기에만 있는 어떤 라인이 있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그리고 마케팅도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되게 어려워졌다는 게 뭔가 저는 시대를 또 반영하는 소식인 것 같더라고요. 좋으네요. 이런 이슈 이렇게 전달해 주셔가지고.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네 아무튼 그런 소식이었고요. 이제 봉범님의 위클리 이슈는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가지고 온 거는 다른 뭐 어떤 외부 소식이라기보단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하나 하고 따끈따끈하게 바로 오늘 아침에 보고 온 영화 하나? 네네. 근데 이거는 두 개 다 조금 이미 나온 지 좀 된 것들이어가지고 아마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책은 그 지대너베 팟캐스트로 되게 유명하죠. 최 사장. 네네. 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최 사장님이 2017년에 쓴 책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라는 제목의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인문학적으로 풀어낸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읽으면서 그냥 가볍게 읽히는 책이거든요. 가볍게 읽히는 책인데 책들 안에 이제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담으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뭐 어떤 본인이 뭐 티베트로 꼭 여행을 가고 싶었던 그런 추억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개개인이 전부 다 지금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행자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면 조금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새로움을 뭐라고 해야 되죠? 받아들이는 거, 겪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삶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조금씩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요즘에 뭐 생각하는 개인에 대한 그러고 보니까 제가 방송하면서 되게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삶에 대한 고민과 개인에 대한 고민을 제가 매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다 많은 분들이 또 안고 있는 고민일 테니까 공감하시는 분들이 또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그 말하기를 내 앞에 놓여있는 세상이 하나의 좁은 길이 아니라 그냥 열려있는 들판이라고 생각하고 본다면 그 들판 안에서 내가 봐야 될 어떤 목적점이 어느 저 멀리는 하나의 되게 힘든 목적점이 아니라 그냥 그 딱 서 있는 그 들판 안에서 지금을 살고 있는 그 목적으로 바라본다면 되게 다른 시선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뭐 어떤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조금 와닿았던 게 있어서 그 책을 하나 가지고 와봤고 영화는 이게 원래 2014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올해 다시 개봉을 했어요. 이번 달에 그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 이거 아마 피님이 방송에서 한번 얘기하셨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아, 네. 네. 얘기한 적 있어요. 제가 이 영화를 전 이전에는 못 봤었거든요. 못 봤는데 봤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처음 보고 왔는데 저는 사실 이게 되게 부끄러운 고백은 아니겠죠. 울었어요. 영화를 보다가. 어떤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셨나요? 이거 영화 그거 저건 아니죠? 스폰 아니죠? 상관없겠죠? 오래된 영화니까. 네. 그 처음으로 이 친구가 자기 과거를 마주하게 되는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비밀 정원에서 마주하는 순간으로부터 시작해서의 장면들과 그리고 그 우쿨렐레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네네. 그 누군가의 우쿨렐레를 그 사람을 위해서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갑자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치는 장면에서 막 이렇게 본드 같은 걸 붙여가지고 우쿨렐레 이렇게 막 손잡이 붙이고 하는 그 장면에서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근데 울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이 그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은 맞아요. 근데 그걸 약간 좀 잔혹하게도 보여주는 잔혹 동화 같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 누구나 어릴 때 왜곡된 기억이나 상처나 어떤 결핍된 감정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눈물을 흘리게 되신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매일 반복적으로 그냥 루틴하게 살아온 그 삶에 다른 어떤 파장이 한번 확 일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버리잖아요. 180도. 그런 과정 같은 것들,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걸 보는 게 굉장히 뭐 다른 한편으로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난 한 주, 오늘까지 포함해서 지난 한 주에 저의 삶의 어떤 이슈는 아마 관계에 대한 부분이나 개인의 어떤 고민적인 것들, 이게 되게 컸나 봐요. 네, 그렇게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피와 봄봄의 위클리 이슈였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짤의 세계를 아시나요? 밈컬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밈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한번 얘기를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짤방 이런 걸로 워낙 대표되는 이야기들인 것 같은데, 밈이란 단어는 1976년에 출간된 책이거든요. 이기적 유전자. 생물학자의 리처드 도킨스가 쓴 책에서 처음 언급된 단어인데요. 뭐라고 해야 될까? 유전자처럼 어떤 개체의 기억에 저장되거나 다른 개체의 기억으로 이렇게 복제될 수 있는 비유전적인 문화 요소 혹은 그 문화의 전달 단위를 일컫는 용어라고 이제 하는데요. 문화를 전달하는 데에도 유전자처럼 약간 복제 역할을 하는 중간 매개물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양식이 밈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약간은 조금 어려운 내용들도 네네.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 문화 속에서 굉장히 많은 동조 현상과 약간 복제와 카피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약간 레트로도 결국에는 과거의 거를 또 반복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밈이라는 것과 교집합을 이루는 그 문화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복제되는 현상들 속에서 이게 전달이 되면서 이게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전달자가 그것을 또 다른 형태로 약간 변형을 시킨다거나 하는 형태로 전달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패러디도 네, 맞아요. 이에 속할 수 있는 거고 오마주 같은 것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게 사실은 뭐 인터넷이 발전하게 되면서였던 것 같아요. 뭐 그 전에 이제 뭐 음악이든 뭐 패션이든 어떤 건축 양식부터 시작해서 언어까지도 사실 이 과정 안에 속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본다고 했을 때는 인터넷 밈이 아마 가장 활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서 또 다른 장르가 만들어져서 인터넷 안의 밈 컬처는 그 전체 밈의 또 약간 일부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특유의 코드가 또 있잖아요. 네, 저희가 오늘 이제 밈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붙여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그 앞에 수식어로 저희가 붙여놓은 게 있었잖아요. 짤의 세계를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짤이라는 말의 어원도 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짤을 또 찾아봤어요. 짤 검색을 또 엄청 해봤는데 짤이라는 거는 뜻은 인터넷 공간 속에 돌고 도는 각종 짜투리 이미지 파일의 통칭을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 짤이라는 말이 생겨난 걸 저도 몰랐는데 찾다 보니까 이게 잘림 방지를 줄여서 짤방 혹은 짤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출발은 그 DC 인사이드의 갤러리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갤러리가 이제 주제별로 다 게시판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주제에 맞지 않는 글은 운영자가 임의로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리지 않기 위해 운영자에게 잘리지 않기 위해 이미지로 만들어서 글을 올리다가 보니까 그것들이 점점 약간 확산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는 그래서 뭐 여기 써 있는 거는 2002년 9월경 정도에 시작이 됐다고 써 있고 자신의 뻘글이 잘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디서 주워온 인터넷 이미지에 글을 첨부하거나 해서 잘림 방지용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제 쓰기 시작한 게 짤방이라는 말이 됐고 그걸 계속 쓰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부르게 됐다고 하는데 시작은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요즘에 그 짤이나 짤방이 흥하고 확산되는 거는 SNS의 거의 위력이 거의 전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위력이 오히려 메인 매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짤들이 흥하는 그런 게시판들이나 특정 SNS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디자인이나 뭐 인테리어나 뭐 핫한 장소 이런 쪽들에 좀 더 치중이 된다면 그 주고받는 카카오톡을 우리가 좀 더 활발하게 쓰게 되면서 내 감정을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모티콘을 약간 대체하는 느낌으로 더 많이 쓰다 보니까 더 확산이 됐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이트판이나
트위터 이런 데서 약간 공감을 딱 사면은 그게 스크랩되거나 댓글이 달려서 베스트에 올라가면 그게 확산이 돼서 입소문을 타다가 그게 약간 정말 우리의 대중문화 속으로 어느 순간에는 훅 들어오기도 하는 그 되게 사소한 건데 그게 문화의 중심이 된다는 게 조금 시대가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그 인기 있는 짤 같은 것들은 대부분 트위터를 통해서 본 것들인 것 같아요. 많이 이슈되고 했던 짤들을 봤던 거는. 약간 개그 코드를 가진 맞아요. 것들이나 네. 뭔가 사회 풍자적인 거나 그러니까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들은 약간의 허세를 추구하잖아요. 근데 트위터는 맞아요. 나이것. 그냥 친구한테도 말하기 좀 민망한 것들을 막 자유롭게 올리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스크랩 수가 많으면 이제 흥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지금 피님이 말씀하셨지만 민 콘텐츠가 주는 특징 중에 진짜 큰 것 중에 하나는 그 순간의 반응인 것 같아요. 이미지 안에다가 어떤 텍스트를 집어넣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그냥 보는 순간 딱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들고 웃음 짓게 만들고 하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어떤 되게 난처한 상황이든 재밌는 상황이든 그냥 어떤 모든 상황들을 굉장히 한순간에 어떤 이미지로 그냥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약간 움직이는 짧은 GIF 파일로 만들어서 그런 걸 이제 움짤이라고 맞아요. 부르기도 하죠. 제가 가장 많이 접했던 거는 그 드라마나 그 예능에서 그 연예인들이 짓는 표정과 자막을 합쳐가지고 막 우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몇 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본 거는 김상중 씨 우는 얼굴이랑 김래원 씨가 드라마에서 굉장히 그 우는 표정이 굉장히 되게 절절하잖아요. 조그만 커진 그 짤. 그거나 그 전광열 씨가 우는데 입은 웃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그게 이제 나 좀 씁쓸해, 나 슬프다 할 때 그런 짤을 좀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 갑자기 생각난 거 있어요. 그 아내 유혹 드라마 있죠. 네네. 민소희 점 찍고 나왔던 거. 거기서 나왔던 남자 주인공 변우미 씨인가요? 네네. 그분이 갑자기 그래서 안 좋아져서 거지 분장하고 돌아다니던 짤이 있어. 맞아요. 그거 나 약간 포기했어. 약간 씁쓸해. 이런 거 표현할 때 그 짤도 되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기억에 남았던 짤들 위주로 좀 찾아와 봤는데 이제 최근에 아주 흥한 이제 짤이 뭐냐면은 배우 김영철 씨. 좀 나이 있으신 분 아시죠? 궁예에 나오시고 야인시대 나오신 분. 아저씨. 그분이 굉장히 짤에서 흥해서 광고까지 찍게 되는 그 현상이 이제 생겼는데 뭐냐면 그 2002년에 방영했던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김영철 씨가 연기했던 그 김두한의 대사에 4달러를 외치는 대사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극 중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군의 어떤 군수물자 운반하는 일들을 하는데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이제 임금을 올려달라 하는데 그 협상자로 나선 게 김두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김두한이 하루 일당을 1달러에서 4달러로 올려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협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구구절절한 설명 없이 무조건 4달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19년이니까 15년도 더 된 오래된 드라마잖아요. 근데 그 짤이 어떻게 흥하게 되면서 그 버거킹에서 모델로 쓰셔서 광고에서 그 대사를 패러디해서 그 4,900원짜리 세트 메뉴 나오면서 맞아요. 4달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버거킹이 그 올데이킹 메뉴가 9개월 만에 1,000만 개 누적 돌파하고 그리고 김영철 씨가 다시 광고계 블루칩이 되는 그러니까 어린 세대들이 그분을 보면은 되게 재밌게 바라보는 지난 3월에는 에뛰드 광고도 하셨었는데 그때는 그 궁예 대사를 패러디해서 누구인가 누가 지금 톤궁예를 하였어 이렇게 하는 대사를 그게 무슨 립스틱 광고인데 그러니까 이 립스틱은 톤궁예 할 필요 없다. 무슨 톤인지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이런 거를 담은 거더라고요. 네. 저는 그 4달러가 그렇게 거기서 온 건지 몰랐어요.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그냥 4달러만 맨날 버거킹에서 4달러야 그냥 이러고 넘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예전 그 야인시대 드라마의 한 대사였던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짤들이 지금 와서 다시 유행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튜브의 영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이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전부 다 TV로 맨날 접해서 보던 것들이었잖아요. 정규 시간에 방송 보고 뭐 하던 2002년이면 특히 그랬는데 요즘 유튜브에는
그 옛날 방송들 다시 보기가 되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흥하는 걸 또 아니까 방송사에서 1분 컷, 2분 컷으로 맞아. 예전에 했던 예능이나 시트콤 드라마들을 지속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짤은 뭐냐면 그 순풍산부인과 네. 그 시트콤 되게 유명했잖아요. 네. 거기서 박미선 씨 대사가 어. 굉장히 네. 전 되게 좋아했고 되게 많이 봤던 짤인데 이것도 역시나 SBS 유튜브 계정에서 다시 예전 자료를 올리면서 흥하게 된 건데 그 원 대사가 뭐냐면 스토리는 내가 짤 거고 글씨는 누가 쓸래? 이건데 앞에 땡땡은 내가 할게 땡땡은 누가 할래를 붙여서 거기에 아무 말이나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행을 했는데 그 박미선 씨 얼굴 그 극중 장면이랑 같이 합쳐져서 굉장히 대거 유행을 했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장면을 보면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대사가 극중에서 원래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미다리가 방학을 한 거예요. 박미선 씨 딸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방학이 거의 지나가서 개학 때쯤이 됐는데 방학 숙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일기를 써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43일치의 일기가 밀린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엄마한테 갔더니 엄마가 동생들, 가족들을 다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각자 나눠서 이제 이 미다리의 일기를 써주자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는 내가 짤 거 글씨는 누가 쓸래?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를 패러디해서 땡땡은 내가 할게 땡땡은 누가 할래? 막 이런 것들이 각종 패러디로 SNS에서 순식간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는 내가 먹을게 계산은 누가 할래? 라든지 술은 내가 먹을게 정신은 누가 차릴래? 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광고하는 것들을 그 대사에 이용하기도 했는데 이 짤이나 패러디의 약간 또 그 어두운 면이 뭐냐면 박미선 씨의 짤이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 근데 박미선 씨를 모델로 세워서 다시 패러디 광고를 찍으면 모델료나 저작권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캐리커처로 만들면 저작권 침해나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법적으로. 근데 그거 있죠. 누가 봐도 그림에 박미선 씨처럼 보이는 그림을 그려놓고 땡땡은 내가 할게 땡땡은 누가 할래 이렇게 하는 패러디 광고물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 유사해도 광고료가 일부라도 지급되는 게 아니라 아예 상관이 없나 보네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많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니까 박미선 씨가 SNS에 조금 이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시기도 했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의 피해가 그 스카이캐슬 김주영 선생님의 그 대사도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그 배우 김서영 씨의 얼굴도 그런 식으로 캐리커처로 해서 광고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에 남았던. 그 진짜 김서영 씨 그 드라마 끝나고는 되게 많은 유튜브 스타들을 비롯해 네네네. 패러디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때 드라마에 나왔던 사우나처럼 생긴 공부방 아세요? 아, 네네. 그거 없어서 못 팔았잖아요. 네네. 드라마 나오고. 네. 약간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 드라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억지로 공부를 시키는 맞아요. 거 폐해였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뭐라고 하죠? 그 선생님의 직업? 잠깐만요. 코디. 코디. 입시 코디. 입시 코디를 찾는 학부모들이 많아졌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모르다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구나라고 해서 그런 입시 코디를 찾는 학부모들이 많아졌다는 거가 약간 좀 또 우프기도 했던. 그리고 또 실제 서울대 의대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방송을 틀어놓고 보면서 실시간 리뷰하는 유튜브 방송도 엄청 같이 인기를 끌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패러디나 어떤 리뷰는 또 긍정적인 문화의 현상이고 그게 진짜 밈컬처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가끔은 이제 또 너무 마케팅적으로 맞아요. 무단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그게 재창조냐 뭐 복제냐 카피냐 뭐 그런 어떤 기로에 쓰는 경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제 아주 최근 건 아닌데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윤호윤호 씨 너무 있죠? 유명하죠. 동방신기. 윤호윤호 씨가 그 아는 형님에 나와서 했던 말이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벌레는 대충이다. 이 짤. 그거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정말 열광적으로 열풍이 불어가지고 나는 오늘 윤호윤호처럼 살았는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올리는 게 엄청 확산돼서 그때 나 혼자 사는 데서도 막 맞아. 출연하셔서 그 열정적인 아침에 추는 댄스가 막 또 여러 번 방송에 나오기도 하고. 아니 그분이 약간 진짜 열정적이시긴 하더라고요. 그 방송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명언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되게 열정의 아이콘이 됐죠. 네. 그래가지고 그 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짤이 돌아다녔는데 그 짤과 함께 같이 이제 많이 따라다녔던 게
그 뭐라고 하죠? 한동안 대충 살자.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그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대충 살자, 대충 시리즈. 그리고 왜 그 책 있죠? 하완 작가였던가요? 그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네네네. 뭐 이런 류의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뭐라 해야 돼 삶에 있어서 현재를 조금 더 그냥 즐기면서 살고 너무 미래 하면서 살지 말자. 좀 대충 살자. 이런 무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이제 사람들이 너무 삶에 지치다 보니까 너무 힘을 들여서 사는 것에서 조금 내려놓자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강했는데 또 그런 한 무드가 너무 강하면 또 반대급부적인 게 언젠가는 생겨나잖아요. 그쵸. 그 반대급부에 있는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이 시그니처처럼 윤호윤호 씨가 재등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때 그 대충 시리즈도 그래서 인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대충 시리즈 하면서 나왔던 거에 제일 유명한 짤이 뭐였냐면 김동완 씨가 나 혼자 산다 나왔을 때였는데 그분도 약간 열정 아이콘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그 무슨 짤이냐면 대충 살자 짤이 김동완 씨의 양말을 흰색이긴 한데 짝짝이로 신고 있었던 거예요. 아, 맞아. 짝짝이로 신고 밥을 먹는 장면인데 대충 살자 양말을 뭐 짝짝이로 신어도 밥만 잘 먹는 무슨 김동완처럼 막 이런 짤이었어요. 아, 맞아. 그래서 대충 살자 뭐뭐뭐뭐한 누구처럼 맞아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수식어를 붙이고 뭐를 붙여가지고 막 그걸로 패러디를 하면서 노는 거죠. 근데 나는 본 중에 제일 웃겼던 짤이 그거였어요. 그 FX인가 그 걸그룹 있어요. 거기 엠버라는 멤버 있잖아요. 네네. 외국에서 온 그 멤버가 케이크를 자르는 장면인데 가위로 케이크를 자르는 거예요. 그 칼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가위를 이게 어떻게 하죠? 양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넓게 벌려서 큰 케이크 판을 가위로 자르는 그 짤이었는데 그래서 대충 살자 케이크 칼 없다고 가위로 자르는 뭐 엠버처럼 막 이런 짤도 있었고 아무튼 그거랑 윤호윤호 짤이랑 같이 해가지고 보여주면서 나왔었는데 진짜 되게 웃겼던 게 그런 기분, 태도 이런 것까지도 약간 그 이미지랑 텍스트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공감을 사는 포인트가 있어야, 그러니까 무조건 웃기기만 한 것도 물론 유행을 하지만 네. 뭔가 사람들의 공감 포인트를 딱 직관적으로 자극하는 게 있으면 그게 뭐 예전에 나왔던 드라마 대사든 예능이든 뭐 예전의 캐릭터든 다시 얼마든지 재부활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요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짤은 아닌데 제일 웃겼던 것 중에 웃겼던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 2019년 대한민국 인구는 300UBD 해서 나왔던 거 엄복동. 네. 그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이 흥행이 되게 안 됐잖아요. 네네네. 총 관객이 17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아마 그 주연 배우였던 분이 인터뷰에서도 좀 뭔가 태도가 안 좋고 뭐 이런 이슈도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어떤 네티즌이 비꼬는 말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흥행 성적이 저조한 이 영화가 17만이 들었으니까 1UBD는 17만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 공식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인구가 이제 300UBD가 된다. 그래서 이 UBD라는 게 되게 조금 부정적인 어떤 단어지만 되게 많이 다양하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영화들이 이제 맞아요. 흥행을 하면 이게 몇 UBD인지. 근데 사실은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나 출연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 가슴 아플 것 같기도 해요. 그쵸, 되게 속상한 거죠, 사실은. 이 조금 안 좋게 이런 걸로 되면. 그러니까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평가를 떠나서 어쨌든 그것에 참여하고 몸을 담은 사람들은 또 나름의 최선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컨텐츠들을 사람들이 막 발견하려고 되게 애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걸캅스 그 영화도 뭔가 비슷해서 관련돼서 그런 식으로 줄임말이 뭔가 있기도 한 것 같고 약간 요즘에는 그 뭐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막 찾아내는 걸 되게 즐겨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진지하게 억지로 하면 또 안 되고 맞아요. 안 되고 정말 어떤 게 흥할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갈수록 마케팅 하시는 분들, 온라인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 이 밈 컬처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패러디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문화적으로 절정을 이룬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셀럽5가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했을 때 그거요? 네네. 한 벌요? 셀럽이 되고 싶어라는 뮤직비디오를 냈었잖아요. 김신영 씨, 그 개그우먼 김신영 씨가 중심이 돼서 송은이 씨랑 이제 같이 했던 패러디인데 김신영 씨가 이제 그 일본의 오사카 도미오카 고교 댄스부
약칭으로 TDC라고 하는데 이 TDC의 칼군무를 유튜브로 보고 너무 빠져서 덕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너무 해보고 싶어서 일본까지 건너가서 허락을 받고 그리고 패러디 뮤직비디오를 찍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는 김신영 씨가 직접 개사를 해서 셀럽이 되고 싶어 뮤직비디오를 찍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앨범을 내기까지 하는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는데 애초에 셀럽5가 커버했던 이 TDC 역시나 이것도 커버 팀이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그 곡은 미국 팝인 이듀업이라는 노래였는데 그거를 80년대에 일본에서 댄싱 히어로라는 곡으로 카피를 했었고 그거를 TDC가 커버를 했는데 그거를 또 셀럽5가 커버를 해서 제 인기를 끌게 된.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약간 밈의 반복으로 나타나는 어떤 대중문화 현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이 셀럽5가 첫 곡 셀럽이 되고 싶어가 너무 잘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곡 셔터를 그래서 약간 비슷하게 해가지고 냈는데 그게 생각보다 얘보다는 안 됐잖아요. 그 생각을 해보면 이 밈에 대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되게 우발적으로 그리고 즉흥적으로 확 확산되는 어떤 그런 형태의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되고 계획된 어떤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그렇죠. 네. 그게 그러니까 첫 번째 컨텐츠가 더 좋았어서가 아니라 이건 어쩔 수 없는 단계? 맞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는 이 유튜브 스타들을 통해서 퍼지고 확산되는 형태의 그런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은 거예요. 네네. 근데 사실 이게 유튜브를 쉽게 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게 되게 많은 거죠. 그리고 특히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대략의 나이대들이 이제 10대부터 20대 초반까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폭넓게. 근데 제가 최근에 본 자료는 50대, 40, 50대도 맞아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용자 수가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40대 이상의 사용자들을 SNS를 주도하는 사용자라고 보지 않았고 지금도 사실은 메인의 소비자로 보지는 않는데 갈수록 그분들도 이 문화에 익숙해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영상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면서 또 이제 지금의 30대가 40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연령대가 넓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을 이걸 접해서 아는 사람들끼리만 그 말을 또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그 말들을 근데 되게 가볍게 자연스럽게 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또 다른 형태의 약간 공동체? 다른 형태로 이렇게 공동체가 묶이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집단이 있고 아닌 집단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시티팝이라는 음악 장르를 다루기도 했었는데 네. 전반적으로 흥한 음악 장르이기는 하지만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유튜브에서 흥한 장르라는 식으로 시티팝을 부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좀 흥하게 된 게 좀 커지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꼭 거기에 보면 그 이미지는 아니지만 댓글을 되게 공감 있게 하는 그러니까 약간 뭐 은어로는 드립이라고도 하는데 그 드립을 굉장히 공감 있게 위트 있게 하면 그게 좋아요를 막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유튜브 안에서는 또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친구 중에 대학생인데 이제 잠깐 이렇게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한 친구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가 나이가 이제 한참 차이가 나고 하니까 근데 유튜브를 워낙 자주 보기도 하고 하니까 물어보면 무슨 요즘에 유행하는 친구들끼리 쓰고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단어 같은 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글로 배우는 거죠, 그렇게. 글로 배우다 보니까 응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응용이 되지를 뜻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 근데 죄송한데 그 군대 갔다 온 연예인들이 최신 유행하는 말 배워가지고 예능에서 나와서 막 하잖아요. 다시 그 일반 문화에 스며들려고. 근데 우리는 다 느끼잖아요. 뭔가 어색하다는 거를. 글로 배웠어요. 아니 근데 되게 웃긴 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나 봐요. 검색을 할 때 보잖아요. 그 유행어의 응용법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사용하세요 하면서 몇 가지의 케이스가 나오고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막 흐름이 있고 유행이 있고 뭐 한 것들의 말을 배우곤 싶지만 다들 글로 배우는 거야. 그 예전에 SNL에 나왔던 배우 어떤 분이 그런 거 알려주는 코너도 하셨던 것 권혁수, 같은데. 권혁수. 네, 맞아. 아니 저 그 최근에 권혁수 씨 최근도 아니지 그 구도셸리 혹시 아세요? 아니요. 구도셸리라고 그 호주인가요? 거기에서 살고 있는 그 유튜버 있어요. 여자 유튜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막
다이어트하는 일기 찍고 막 불닭볶음면 막 몇 개 이렇게 먹고 하는 거 찍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게 워낙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아시겠어요? 막 이렇게 막 맨날 말투하고 하는 사람 있는데 그거를 권혁수 씨가 패러디한 영상이 또 있고 막 구도실 인형 만들기 이런 세트도 막 팔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스타들의 파급력이 되게 세다는 사실을 오히려 지금 역으로 되게 느끼게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공중파에서 그런 것들을 끌어다 쓰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자막으로 이런 데에다가. 그래서 짤방 이런 단어도 약간 짧은 방송이라고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방송 그 대중 매체가 그 SNS의 흐름을 못 따라가는 거죠. 왜냐면 이게 되게 맞아요. 동시산발적이잖아요. 맞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들은 그리고 기획을 한다고 생각하고 무언가들을 다 하는데 사실 SNS에 퍼지는 건 순식간이고 기획된 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컨텐츠로 했던 것 중에 이슈가 되면 오히려 이제 공중파를 끌어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 그 요새 제일 유행하는 유행어 그거잖아요. 날도 한다고 하는 거 호날두 때문에 먹튀 해가지고 네, 굉장히 시끌시끌했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뭐 하면은 나 오늘 회사 출근했는데 날도 하고 싶어 하면 이제 일 안 하고 싶다고 막 이런 거 쓰고 사실 무서운 게 그 대중문화에 잘못 걸리면 굉장히 풍자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그런 그 물망에 오르게 되면 굉장히 또 괴로워지기도 하는 그 UBD처럼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심하긴 했더라고요. 호날두는 좀 그죠? 그거는 사건. 뭐 어떻게 된 건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맞아요. 논란이 됐죠. 그래서 저 그랬더니 최근에 그 유퀴즈 그 뭐죠? 유재석 씨 왜 나와서 퀴즈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유퀴즈 온 더 블락. 거기서도 어떤 꼬마가 그 이런 호날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촬영이 된 분량인데 축구하는 친구였던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선수 누구냐고 했더니 호날두 막 이런 거 막 나오고 하니까 자막에 막 잠시 막 이렇게 정화 타임 갖는다면 메시 얼굴 막 올려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방송도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 편집이나 이런 거에서 그 경계 없이 진짜 인터넷 용어부터 시작해서 경계 없이 진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최근에 그 나영석 PD의 강식당에서 그 마지막 끝날 때 단골로 썼던 그 BGM이 뭐냐면 다 유명한 그 익숙한 그 드라마, 그러니까 우리가 딱 들으면 아는 그 드라마의 OST 같은 것들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드라마 그 엔딩처럼 그런 거였구나. 매회 다른 음악을 선정해가지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다시 봐야 되겠다. 네네. 저는 웬만하면 모르겠어. 다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명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삼순이의 숨겨왔던 나이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OST 클래식화의 그런 거나 뭐 그런 음악들 그런 것도 좀 약간 레트로 감성이랑 맞으면서 재밌지 않았나.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재미있는 어떤 컨텐츠들이랑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밈에 대해서 역할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약간 풍자 정치적인 거 이런 걸로 되게 많이 활용된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 그 최근에 봤던 계정 중에 아마 보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계란 사진 하나 딱 올려놓고 했던 계정이 하나 있어요. 월드 레코드 에그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해외 계정이었는데 이게 인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계정이 그 카일리 제너죠. 그 유명 셀럽. 그 카일리 제너가 전 세계에서 좋아요 수를 가장 많이 받는 포스팅을 한 그 사진이 있는데 이 계정이 그걸 눌렀어요. 올해 한 해. 2019년도 1월에 이 계정이 생겼는데 그 계정이 계란 사진 하나 올리면서 옆에다가 이제 멘션을 썼던 게 뭐였냐면 좋아요 수로 세계 신기록을 세워보면 좋겠다라는 멘션을 장난처럼 올렸는데 되게 웃기게도 이게 공개 9일 만에 2,200만 개를 받았고 되게 가뿐하게 그 카일리 제너의 좋아요를 누르고 1위로 등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계정과 이 계정을 만든 사람이 2019년도에 그 인터넷 인플루언서로 타임지에서 뽑은 인물로 선정이 되기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랑 또 나란히 이름을 올리면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계정이 그 영국의 어떤 그 광고 전문가가 만든 계정이었는데 뭐라고 해야 되죠? 인터넷 사용 환경에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만들었던 계정이었던 거예요. 정신건강과 어떤 관련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달걀을 선택한 이유가 달걀은 성별도 없고 인종도 없고 종교도 없는 보편적 존재이기 때문에 달걀을 선정해서 그림 올렸던 거고
복잡한 어떤 소셜미디어 생활에 갇혀서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어떤 현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풍자해보기 위한 방법으로 이거 하나 계란 하나 올려놓고 이거 1위 한번 이겨보자 좋아요 눌러봐 라고 하니까 단시간에 이렇게 됐다는 어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네. 진짜 그거를 누르게 되는 1위를 하게 되는 거를 보고 싶어하는 심리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발생한 수익 같은 것들 이런 거는 전부 다 그 정신건강 관련된 무슨 학회인가 어디 재단인가 어디에 또 기부를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관련돼서 굿즈도 나오기도 했고요. 굉장히 머리를 잘 썼네요. 그리고 이 계란이 광고 어디 모델로도 쓰기도 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약간 좀 그것도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비슷한 형태로 토스트기가만 나오는 계정도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계정은 약간 매일 동일하게 토스트기 사진을 올리는데 옆에 문구가 사람의 어떤 자아에 대한 고민이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텍스트들을 포스팅을 하면서 인기를 얻었는데 근데 요건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게 나중에 굿즈를 만드는 사이트를 또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굿즈를 구매하게 만드는 그래서 조금 논란이 되긴 했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형태의 계정들도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것들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고 돈이 되는 샵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놀이와 문화와 어떤 상업적인 것의 경계가 점점 더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밈컬처 안에서 패러디나 카피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어떤 그 밈컬처를 보여주는 분야가 바로 또 패션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패션은 그 요즘에 와서 SNS에 다양한 패러디나 이런 것들이 흥하기 조금 이전부터 굉장히 많은 패러디들이 있었잖아요. 브랜드가 브랜드를 패러디해서 그 짝퉁 브랜드가 나오기도 하고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뭐 배트멍을 따라한 배트밈이 브랜드로서 배트멍에게 인정을 받기도 했고 뭐 이케아 쇼핑백 같은 것도 한창 패러디가 되기도 했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약간 위트와 장난을 섞어서 뭔가 그래픽 아트적으로 표현이 됐던 것 같은데 그 제가 최근에 찾아봤던 아티스트는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헤이 라일리라는 아티스트인데 그야말로 딱 그 밈컬처를 보여주는 그 각종 그 패션 브랜드와 뭐 거리 위에 간판이나 트럭 컨테이너에 붙은 로고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믹스해서 아트적으로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아트라고 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그냥 패션 디자인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런데 그분이 또 이제 그 명품 브랜드하고 협업을 하거나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팬디랑 협업을 해서 그 스포츠 브랜드인 필라의 로고를 또 패러디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패션에서는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브랜드들에서도 그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런 식의 콜라주를 통해서 보여준 아트? 이런 거를 그냥 하나의 아트 영역으로 바라보면서 또 인플루언서로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 지금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 밈 컬처라는 것들 안에서 인터넷 밈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다양한 카테고리로 전반해서 보여지고 있는 현상들인 것 같아요. 사실 드라마, 영화, 뭐 미술, 그쵸? 패션 진짜 찾다 보면은 그 모든 영역에서 밈이 발생되는 게 아닐까.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렇게 문화 형태의 하나로 밈을 바라보는 현상까지 크게 한번 다뤄봤는데 어떠셨어요, 피님? 오늘 되게 숨가쁘게 우리가 얘기를 해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확실히 우리가 그동안 조금 진지한 주제나 어떤 그 마켓의 어떤 브랜딩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보다 좀 더 가볍게 다채로운 이야기를 대중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다채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덕분에 재밌는 짤들을 찾아보면서 네. 미리 찾아보는 시간이 되게 공부하는 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사실 몰랐던 그런 것들 내용들도 좀 다시 한번 보는 것도 되겠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밈이라는 것이 연결되고 하면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 파급력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도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메인으로 올라와 있구나라는 거를 한 맞아요. 번 더 약간 체감했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화 예고 드려야겠죠? 다음 화 주제는 뭐죠? 오늘 굉장히 네. MC 같은 봉봉님인데 네, 55화 주제는 비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도 잠깐씩 이 채식주의나 어떤 친환경, 에코프렌들리에 관련된 이야기도 했고 관련된 주제를 다룬 적도 있어요. 저희가 살롱도 노플라스틱이라는 타이틀로 진행을 한 적이 있죠. 근데 약간 이게 어떤 소수의 매니아적인 거라고 보기에는 지금은
이 환경적인 문제도 모두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됐고, 그리고 이걸 선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식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전반으로 확장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비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불소소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채널을 통해 공개됩니다.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도 계정이 있는데요. 검색창에서 불소소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 댓글 외에도 메일로도 사연 받고 있습니다. 메일은 ideal-list@네이버.com으로 사연 주시면 됩니다.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54화 짤의 세계를 아시나요? 밈컬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AP 봄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